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중 하나죠. 그런데 최근 20개국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우자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58%나 됐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개가 더 낫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는 사실이 과연 과학적으로는 타당한 것인지 잠시 뒤 한낮의 과학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흔히 잠이 보약이다라고 해왔죠. 이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매일 자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만큼 자야 충분히 잤다고 할 수 있는지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로 이제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호남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부, 경남을 돌아서 이제 호남으로 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 봐야 되겠죠. 이제 전북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는데, 네. 어제는 경남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영호남 경계 화개장터도 가서 화제가 됐었죠. 예. 곧바로 이제 넘어서 전남으로 가서 광양, 여수, 순천, 목포를 돌았는데 이것을 이순신 벨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거창합니다. 제목만으로는.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익산, 군산, 전주를 방문해서 이제 주로 이제 국민들을 만나면서 특별하게는 또 이쪽이 국악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네, 국악.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청년 국악인들도 만난다 이런 예정이고요. K컬처, 전통의 소리를 잇다. 간담회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는 이제 전북 들어가서 아마 지금쯤에는 학생들과 같이 식사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뭐 길거리 유세를 하면서 학교 안에 또 일찍 안 됐으면 놓을 수도 있고요. 네. 5.18 광주 민주운동 기념식이 5월 18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뭐 호남 지역에 머문다고 그래요. 네. 오늘 익산 유세 현장에서는 깜짝 만남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던 김상욱 의원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연단으로 올라오시라. 이래가지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상당히 적잖은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상당히 좀 반론이 많았는데 결국은 아마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브콜을 또 보냈던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도권에서 머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선거운동을 성남 판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출근길 인사를 했고, 그 후에는 이제 수원의 지동시장이라든지 화성 동탄의 센트럴파크 이쪽으로 가서 집중 유세를 벌이는데, 아무 이쪽에는 역시 그 GTX가 제일 화제예요. 네. 이것만 열리면 서울까지 한 뭐 몇십 분이면 오는데, 지금은 아침에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내가 풀겠다. 국민의힘이 풀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GTX 연결되는 대한민국 나라 뭐 이런 어떤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일정을 마친 뒤에는 이제 오후에는 충청도로 넘어갑니다. 예. 충청도에서는 충남, 천안, 세종, 청주, 대전 차례차례 방문하는데, 특히 세종시를 방문해서는 여기는 이제 제2의 지금 행정수도 국회 분원, 네. 세종 또 대통령 집무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도 아마 행정수도 공약도 김문수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에 이 최상벽 손지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박정훈 대령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어요. 네,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좀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넣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네. 최상병 순익 사건에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병사의 죽음이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리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2심 준비 국방 기일에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준석 후보가 지난달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달에는 재판장에 서서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떳떳하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고 무고한 군인은 정말 본인의 직분을 다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도 그런 뜻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오늘은 이제 충청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선거운동을 이어가는데 충청도 민심이 보통 대선의 잣대다, 바로미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충청도에서 대선 때 득표율에서 지고 대통령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네. 네. 충청도에서 이겨야 대선에서 이깁니다. 진정한 스윙 보트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도 충청권의 다소 중도층 또는 무당층을 집중적으로 아마 공략을 하면서 보수에 대한은 바로 접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오후에는 또 당국대 전환 캠퍼스를 찾아서 뭐 이 시간 또 같이 또 식사를 학생들하고 또 식사는 여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 네. 이건 아마 지금부터 한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청년층 지지만큼은 확실히 잡혔다. 이런 의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학식 일정을 소화하고 그렇습니다. 네. 있는 이준석 후보고요. 이렇게 좀 대선 후보들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데 일요일 오늘 18일에 이제 첫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TV 토론회는 첫 TV 토론회는 관심도 많고요. 네, 그렇죠. 이재명, 김문수 어떤 얘기할까? 또 여기에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하는 네. 이준석 후보도 개입되고 있고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참석합니다. 네. 권영국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비례에서 3% 이상을 얻어서 법적인 조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요 4명이 참석을 하는데 첫날은 이제 경제 분야, 23일은 사회, 27일은 정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네. 대세를 굳히겠다 이런 전략이 오겠죠.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추격하는 상황 아닙니까? 흔히 네. 1강 1중 이렇게 말하는데 추격하다 보면은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TV 토론회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토론에 능한 만큼 그동안에 좀 존재감이 많이 부각이 안 됐어요. 네. 지지율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번이 기기다. 확실한 모멘텀을 잡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리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정통 진보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의당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왜 정의당 후보가 대선에 나왔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진보 정당의 의미, 진보의 가치를 역설할 이런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선 관련 소식 계속 한번 짚어볼게요. 20일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법부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세게 나올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이 분위기를 살려서 정권 교체 이후에 실제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좀 신중했거든요. 좀 너무 대선 때 판을 흔드는 얘기 하지 말자. 또 네.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이런 좀 자자자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이렇습니다. 14일 날 창원 유세 때 내란 수계뿐만 아니라 2차, 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엎었습니다. 예. 무서운 발언이고요. 또 어제 경남 화동에 있는 화해장터 유세 때도 그랬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판결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 대법원 개혁도 아마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도 사법개혁에 지금 동력을 살리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의 조희대 지귀영 같은 정치 판서를 막아낼 사법 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법사위에도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이제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에 다 통과를 했습니다. 예. 본회의 열어서 통과만 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예. 이재명 셀프 면제 5대 악법이다.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었느냐 아주 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사겠다는 거는 전 세계 오직 한 사람 이재명뿐이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렇게 의지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수가 적으면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법부 논쟁을 두고 지금 강하게 맞붙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에 보수 쪽에서 영입한 인사들이 좀 신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영입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표적으로 보수 원로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어제 이 조희대 특검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해서 그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 네. 그러면 당 지도부가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추진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과거에 한나라당 출신으로 이번에 민주당의 국민대 통합위원장에 내정된 임명이 아예 됐죠. 권오월 전 의원. 네. 이분도 상당히 보수 중에서도 개혁파 입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법관 정원을 100명 정도로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원하는 것은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로 보수 쪽에서 영입한 당내 선대위 인사들이 조금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당 지도부는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은 보수 쪽 인사를 영입한 의미가 퇴색돼 버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정권에서는 이런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게 지금 대선 주요 변수인데 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결단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네. 김문수 후보 하지 못합니다. 자, 내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취임 일성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공고하겠다.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네. 잦은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중으로 하겠다. 조금 전에도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중으로 연락하면은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켰다. 이런 방향이고 이렇게 가버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방법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어제까지 입장이 이렇습니다. 당정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상당히 어려운 부담을 넘겼는데 또 윤 대통령 주변에서도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말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탈당했고 네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홍준표 대표 시절인데 출당당했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알아서 자진 탈당하시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난한 방법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당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까지 매듭을 진다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인데 한편에서는 친윤계로 좀 분류되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죠. 복당 조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목도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중앙선대위가 좀 매끄럽게 작동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좀 파열음도 나오고 네. 손발이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대위 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 그러니까 광주항쟁 때 시민학살 핵심 멤버인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이번에 상임 고문으로 위촉을 했어요. 네. 논란이니까 취소는 했습니다마는 이 5.18 광주민주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뒤늦게 사퇴 취소는 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상처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때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석동현 변호사 네. 이분도 이번에 영입이 됐습니다. 좀 거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래 가지고 대선 때 어떻게 펴달라고 하느냐 이런 반발도 많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 인사들이 한 명 두 명 선대위에 자꾸 이게 동참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번 대선 어떻게 칠 거냐 이런 반발이 많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체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좀 좋지 않는 언행으로 탈당했던 인사들이 이번에 대거 복당됩니다. 무려 21명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도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반발해 가지고 탈당해서 무소수로 나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 결국은 복당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얘기가
당에서 성장하고 정치인으로 발전하던 도중에 안타깝게 떠나거나 본의 아니게 당 밖으로 나간 분들이 있다. 이 모든 분들을 포용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겉으로는 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당내에서는 불불 끓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대선 이후를 노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이 나올 만큼 동네 분위기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 또 나온 게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직후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를 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대목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네.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당내 핵심 중진 친윤계죠. 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 사흘 뒤에는 또 그거 유튜브하고도 몇 차례나 통화를 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마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통화 내역은 경찰청의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검찰에 송치하면서 확인된 대목입니다. 네. 물론 내용은 뭐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내용만 놓은 거죠. 특히 국회가 계엄군에 도착하기 전에 11시 48분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한 20분 전에 밤 11시 22분이 되겠죠. 당시에 추경호 의원하고 비화폰으로 약 1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은행이 좀 적절치 않다는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로 와라 또는 당으로 와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결국은 국회의 표결을 막은 것 아니냐라고 비판이 많고 또 지금 뭐 경찰을 고발한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별 그 얘기가 없었고 대통령님들께 연락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만 한 것이지 내란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할 대목이고요. 좀 정권이 바뀌면은 정짠이 좀 파장을 몰고 그런 상황이 이번에 불거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오전에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 이거 좀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지금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또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원안에서 대안으로 바뀔 때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돼서 이번에 하는 것인데 이번에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까지 포함하면 지금 수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한 7건, 8건 됩니다. 네.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경찰이 왜 그러지? 또 이런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됐는데요. 뭔가 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된 것이 아닌가. 타이밍상 조금 늦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오후 교통량이 많겠는데요.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도로 위로는 오전 정체가 많이 풀리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소래터널에서 중동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도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금광 3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북진천 나들목을 지나면서부터 9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이후로 청북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평택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제천 쪽으로는 안성 휴게소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현풍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유용한 정보로 과학의 재미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한낮의 과학실,
서울신문 유용하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렇게 뭐 집 근처나 공원에 산책 가보면은 반려견과 함께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개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나 또 다른 동물들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 많으신데 기자님도 혹시 반려동물 키우실까요? 저는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변에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는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16명 중에 1명꼴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지만 가끔 함께하는 동물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도 제대로 모르는데 말 못하는 반려동물의 의도를 파악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사람 마음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 반려동물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뭐 오늘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한 재미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네. 뭐 말썽을 일으키거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짐승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주제를 또 가져오셨는데요.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OTT 드라마 중에 공부밖에 모르던 모범생이 이 친구를 위해서 폭력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렇죠. 다루는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동물들도 이렇게 뭐 친구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서요? 저도 말씀하신 그 드라마 재밌게 보고 봤는데요. 네. 이 연구는 이스라엘하고 미국 과학자들 연구입니다. 네. 동물들도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동료가 공경에 처하면은 그들을 돕는데 강한 동기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은 다른 개체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어떻게 도움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본 겁니다. 예. 연구팀은 먼저 생쥐들에게 우리를 여는 방법을 학습시켰고요. 그다음에 이 행동을 통해서 동료를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쥐하고 그렇지 않은 쥐의 행동과 뇌 활동을 비교 관찰한 건데요. 네. 연구 결과 쥐들은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동료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우려고 하는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도움을 주는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공감과 동기에 관련된 뇌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네. 특히 도움을 주는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뇌 영역에서 옥시토신 수용체 발현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예. 실제 이 옥시토신 신호 전달이 억제되면은 다른 쥐들과 상호 관계가 줄어드는 것도 관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다른 개체에 애착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옥시토신이고 이것이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동물들도 사람처럼 뭐 우정이나 좀 이타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 모든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또 다른 연구들도 있는데요. 네. 미국하고 케냐, 파나마 연구진이 생쥐를 대신해서 새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네.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 5월 8일자에 실린 내용인데요. 사실 동물들도 직계 혈연을 도와서 유전적 적합성을 높이고 유전자를 지속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네. 사람의 우정이나 이타적 행동처럼 동물들도 혈연이 아닌 개체를 돕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서식하는 아프리카 얼룩무늬 찌르레기를 20년 동안 관찰한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와, 네. 이 찌르레기들은 인간 사이처럼 혈연 관계가 있는 개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개체들까지 섞여서 함께 생활하는데요. 네. 연구팀이 이 수백 마리의 찌르레기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개체군 내의 DNA를 수집해서 유전적 관계를 또 조사했습니다. 예. 또 40번의 세대를 거치는 동안 행동하고 유전 데이터를 결합한 다음에 새들이 친척을 우선 도왔는지 친척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혈연 개체를 도왔는지 그리고 또 특정 개체와 도움을 주고받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와, 네, 네. 분석 결과 찌르레기들고 또 그 혈연을 우선하기는 했는데요. 네. 친척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특정 개체를 자주 그리고 일관되게 돕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런 비혈연 도움 행동은 상호 도움 관계 형성으로 이루어지고 수년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이 관찰됐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찌르레기들은 자기가 보여준 호의가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그 상호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말요? 와. 네. 그러니까 찌르레기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우정이 동물 세계에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말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서 본인이 노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좀 부끄러워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음치다 박치다 이렇게 하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동물 중에서 기가 막히게 이 박자 감각을 보여주는 동물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가수 못지않게 노래를 또 멋지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음하고 박자를 또 못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진짜 음치나 박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네. 놀라운 수준의 리듬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음을 듣고 다음 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를 메트로놈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훈련하면은 사람보다 박자를 더 잘 맞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와, 네. 연구팀은 그 로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15살 된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에게 3살부터 메트로놈 펄스에 맞춰서 머리를 끄덕이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했는데요. 네. 다 큰 뒤에도 이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찰된 겁니다. 예. 연구팀은 로난을 대상으로 분당 112, 120, 128비트의 스네어 드럼에 맞춰 움직이는 일관성하고 조화성을 평가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동일한 박자의 소리를 18살에서 23살의 남녀 학부생 10명에게 들려주면서 드럼 비트에 맞춰서 손뼉을 치도록 하고 비디오 추적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시간 유지 정확도를 분석하고 이 로난하고 비교한 겁니다. 사람과 바다사자 로난의 대결. 그렇죠. 예. 그 결과 로난의 시간 유지 정확도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변동성이 더 적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특히 로난의 정확도는 템포가 빨라질수록 인간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128bpm 템포에서는 로난의 평균 수행 템포가 129bpm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예. 사람들의 평균 템포는 116.2bpm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떨어졌죠. 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박자 감각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난 말고 다른 바다사자들도 과연 그럴까 하는 궁금증도 또 그렇죠. 생기기도 하는데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박자 감각뿐만 아니라 노래도 참 잘 부르는 동물들이 있어요. 저 노래방 갈 때 친구 없을 때 동물이랑 가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스트리아하고 일본, 스웨덴, 영국, 볼리비아, 프랑스 공동 연구팀 연구인데요. 네. 연구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요들송 가수는 알프스 출신 사람이 아니라 네.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의 원숭이일 것이라는 재미있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요들송이요. 그렇습니다. 네. 요들은 아시다시피 스위스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일대 알프스 산맥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르는 전통 민요인데요. 네. 창법이 독특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고 상당한 연습이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구팀은 이 볼리비아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서식하는 그 다양한 영장류 소리를 녹음해서 분석하고 컴퓨터 단축 촬영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남미 원숭이들은 그 모든 영장류 중에서 가장 큰 성대막을 진화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타고난 거군요. 그렇죠. 네. 이 성대막은 얇고 그 후두의 성대 위에 있는데요. 사람한테는 진화 과정에서 사라진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기관으로 원숭이들은 소리를 낼 때 목소리 갈라짐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목소리 갈라짐은 원숭이가 소리를 성대에서 성대막으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는 알프스 요들이나 타잔 외침에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빠른 주파수 변환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대막은 인간의 목소리로 가능한 주파수 변화보다 최대 5배 큰 주파수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람이 부르는 요들은 보통 한 옥타브 정도
올라가고 네. 그 넘나들 수 있는데요. 네네네. 남미 원숭이는 이 세음계 옥타브를 넘는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네. 사회적 동물인 영장류에게서 목소리는 특히 중요한데요. 주의를 끌기 위한 변화, 소리의 다양성,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 하면은 아무래도 개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와 사람의 이 비만 유전자가 똑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개는 인간하고 또 가장 가깝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가장 첫 번째 동물입니다. 네. 인간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인간과 함께 진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하고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는 개의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가 인간 비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예. 연구팀은 1살에서 10살의 레브라도 리트리버하고 그 주인을 대상으로 체지방을 측정하고 식욕을 조사한 뒤에 DNA를 채취했는데요. 네. 또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대상으로 한 전장 게놈 분석을 해서 개의 비만 관련 유전자를 추출했습니다. 네. 그 결과 레브라도의 비만 관련 유전자들이 사람의 비만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 레브라도 비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유전자는 댄드1B라는 유전자인데요. 인간도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유전자를 가진 개들은 그렇지 않은 개들보다 체지방이 약 8% 더 많은 걸 확인했고요. 이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댄드1B 변이가 체질량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네. 또 개의 비만과 관련된 4개의 유전자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이것도 역시 사람한테 발견됐고 인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예. 비만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식욕이 강한 것처럼 반려견 중에 비만 위험이 높은 유전적 요인을 가진 것들이 그 식욕이 강한 걸로 나타났고요. 연구팀에 따르면 비만 위험이 식습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식욕 증가는 비만과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인과 또 같이 자라다 보면은 같이 또 살이 찌고 그렇죠. 또 살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이 비언어적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눈은 곧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 반려견들도 눈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영국 공동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요. 반려견들끼리도 눈을 마주보면서 비언어적 교환 행동을 통해서 의사소통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상대 행동을 따라서 하는 비언어적 교환은 사람 포함해서 영장류에서 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으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팀은 그 하품이나 표정뿐만 아니라 눈 깜빡임 같은 것도 따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테리어하고 코커스 스패니얼, 보더콜리가 카메라 뒤에 있는 장난감이나 간식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12초 분량의 다양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네. 요걸 다시 편집해서 71초 분량의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눈을 깜빡이거나 코를 핥는 등 특정 행동을 하는 동영상에서는 해당 동작이 그 4초 간격으로 반복되게 편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 등장하는 개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다양한 품종의 반려견 54마리에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을 무작위로 보여줬는데요. 네. 연구팀은 실험 대상 반려견들에게 심장 모니터를 부착해서 감정 반응을 살피고 눈을 깜빡이는 등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했는데요. 실험 결과 일부 개들은 동영상을 보다가 잠이 들기도 했는데 대부분 반려견은 응시하거나 코핥기 영상보다는 눈을 깜빡이는 영상을 볼 때 평균 16% 정도 더 많이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눈 깜빡임의 빈도 증가는 반려견들이 다른 개체의 눈 깜빡임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는데요. 반려견들이 이런 행동이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 반사 행동이면서 영상 속 개를 볼 때 심박수에서 스트레스 징후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면 반려견들 사이에서 나는 편안하니까 너도 편할 수 있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려견들도 눈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 네, 한낮의 과학실 유용하 서울신문 과학전문 기자와 함께했는데 오늘 저와는 처음 뵀는데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짧게 소감 말씀 들어볼까요? 지난 방송들로 과학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지는 좀 모르시겠는데 좀 더 저도 오래 여러분하고 뵙고 싶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결코 우리랑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신다면 과학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코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스리살짝, 떨뜨리다, 가끔 하다, 후는 낙락. 이 4개의 단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네, 정답은 떨뜨리다입니다. 떨뜨리다는 젠체하여 위세를 드러내며 뽐내다라는 뜻의 동사로 그 장군은 위세를 떨뜨리며 잔뜩 거들먹거렸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틀린 표현을 하나씩 살펴보면 스리살짝은 스리슬쩍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스리슬쩍은 남이 모르는 사이에 아주 빠르게라는 뜻의 고유어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까다로운 기자의 질문에 스리슬쩍 넘어가는 여유를 보였다와 같이 말할 수 있고, 이 말의 작은 말인 사리살짝은 남이 전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아주 잽싸게라는 뜻이죠. 또 가끔 하다는 틀리고 갸끔 하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갸끔 하다는 여러 사람이 각기 돈을 내다라는 뜻으로 객출하다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훈훈 낙락은 흔흔 낙락이 바른 표현인데요. 이 말은 기뻐할 흔자와 즐길 낙자로 이루어져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제주 산지나 전남 경남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중부와 남부 일부 제주에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오면서 고온 현상을 주춤하고 서늘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이 될 텐데요. 강원 중남부와 충청 내륙, 남부와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고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나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도 내일 빗방울이 예상되고요. 오늘도 쭉 비나 소나기가 오면서 돌풍, 천둥, 번개, 우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강우량 서울 등 수도권 5mm 내외입니다. 강원과 충청권 5에서 30mm, 남부와 제주 30에서 최고 100mm 이상, 제주 산지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지나겠고, 오늘 이렇게 소나기 내리는 곳, 특히 가장 강하게 내리는 시점에 돌풍, 천둥, 번개, 우박까지도 예보가 돼 있어서 강력한 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서울 22도, 세종, 광주, 제주 23, 대전, 대구 24도 등이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2도, 지금까지 서울에 13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대선 후보자 중 초청 대상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모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초청 토론회 참석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4명이고 경제분야를 주제로 공약을 검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가의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두 번째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은 2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 19일부터 도서벽지의 거주에 직접 대리점을 찾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유심교체 재설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서울 홍대거리와 반포 학원갈 일대에서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킥보드 운행이 전면 차단된 건 전국에서 처음인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들 벽보가 부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벽보에도 후보별로 특색이 좀 보인다고요? 네, 이른바 3초의 예술이라고도 불리죠. 이 벽보 경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가로 52cm, 세로 72cm의 크기로 이 색깔이며 문구 하나하나가 다 선거 전략인 만큼 네.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벌써 전국 8만 2천여 곳에 부착이 됐습니다. 예. 다만 이번 대선 선거 벽보는 대체로 평이하다는 평이 많이 보이는데요. 후보가 14명에 달했던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전신 사진부터 이른바 얼빡샷이라고 하는 이 전 얼굴을 가득 채운 여백 없이 후보 얼굴로 빽빽히 채우게 돼 화제가 됐는데 후보가 7명에 불과한 이번에는 모두 증명사진 위주로 채워졌습니다. 예. 후보별로 들여다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상대 당의 색깔을 넣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빨간 삼각형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고 네. 김문수 후보는 벽보 문구 중 일부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사용하는 등 이렇게 상대당의 색을 활용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두 후보 모두 대한민국을 키워드로 삼았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화두가 국민 통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길을 거닐다가 이 벽보 보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또 유세 풍경도 또 많이 달라졌죠. 네, 3년 전이었죠. 제8회 지방선거 때부터 이 밤 9시가 넘어가면 이 확성기나 마이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야간 유세 현장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 네. 소음 대신 특별한 소품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의 한 먹자 골목에선 흥겨운 선거송에 맞춰 유세를 하던 민주당 선거사무원들이 밤 9시가 가까우자 야광봉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네. 시끄러운 소리 대신 이렇게 빛으로 관심을 끌고 나섰고요. 또 1:1 악수, 셀카 촬영도 늦은
이른밤 표심 잡기의 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네. 국민의힘은 LED 조명으로 만든 포스터를 목에 걸고 행진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청년의 미래를 밝힌다는 뜻으로 반딧불 유세라는 이름도 붙였고요. 네. 또 이준석 기혁신당 후보는 심야 라이브 방송으로 유권자들과 접점을 넓혔는데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한 이색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서 경복궁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문체부가 준비한 영상에 일본 신사가 등장을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경복궁 흥례문 앞에 설치된 이 대형 전광판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 예행 연습 중 15초짜리 홍보 영상이 재생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 영상 속에 전통 한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다른 건물 양식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영상 속 건물은 일본 국가등록 유형 문화재인 도쿄의 간다 신사로 추정이 되는데 수호 석상인 코마이누도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행사 전 예행 연습으로 여러 차례 재생이 됐고 예. 이를 본 시민의 항의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을 지적한 시민은 한국 관련 전통 가옥이나 경복궁을 검색했을 때 해당 건물과 같은 양식의 건물 사진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영상 속 건물이 일본 신사라고 짚었습니다. 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영상 송출을 맡은 업체가 행사 리허설 중 테스트 영상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상이라면서 해당 영상은 본 행사에 사용하지 않고 삭제했다 해명을 했는데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공식이 지정된 세종대왕 나신 날은 올해 첫 기념식에서 이렇게 세심하지 못한 관리로 네. 첫 걸음부터 5점을 남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네, 다소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뉴스로요. 동덕여대가 지난해 공학 전환에 반대하면서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게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가 약 6개월 만에 취하했어요. 네, 사건 6개월 만에 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모두 취소하면서 이른바 동덕여대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네. 최근 총학생회가 올린 공지문에는 학생회가 대학 측과 수차례 이어진 소통 끝에 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적혔는데요. 또 고소 취하와 별개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학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동덕여대 사태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학생들은 공학 전환 완전 철회와 총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면서 수업 거부와 본관 점거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기물이 파손되거나 라커칠 등으로 오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학 측은 복구 비용을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맞대응하기도 했죠. 예. 학생들의 복관 점거는 24일간 이어졌고 대학은 총학생회장 등 20여 명을 공동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튜버와 안티페미니스트 등 외부인들까지 학교에 모여들어 시위 학생을 위협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한데요. 김명애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공학전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발단이 없던 공학전환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다만 구체적인 운영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위원회 운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할지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전세 사기범들에게 중형 구형과 또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 15일 대법원이 동탄 신도시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 부부에 대해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서 145명의 피해자로부터 자그마치 17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는데요. 네.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갭을 이용해서 실투자금 없이 수익을 노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이용한 겁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차익을 노리고 계약을 해버린 거죠. 부부의 범행을 알면서도 역전세 매물 추가 매수를 유도해 중개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부부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투기꾼의 행태다 강하게 질타하면서 징역 6년에서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보증금 편취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절반 가까이 감형했는데 네.
검사와 이들 부부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 또 대구에서 이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임대인에게도 같은 날 중형이 확정됐는데요.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60대 임대인은 5년 전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에서 다가구 주택 12채를 임대해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당시 여기에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30대 여성이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해서 공분을 사게 됐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렵게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는요. 챗GPT와 딥시크를 비롯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사기 범죄도 덩달아 지능화되고 있다고요. 네, 기존에도 무작정 전화를 돌리고 보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등으로 꾸준히 진화해 왔는데 네. 이 AI가 등장하면서 아예 차원이 다른 속도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큰 변화로는 AI가 번역은 물론이고 사기 시나리오까지 다 짜줄 정도로 고도화되다 보니까 현질력이 필요 없어지면서 중국인들이 총책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직접 발로 뛸 필요도 없어지다 보니까 최근 캄보디아의 대도시들이 이른바 사기 성지로도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카지노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자 우르르 몰려가 IT 인프라를 조성을 해놨는데 이게 달라진 사기 트렌드에 활용하기 딱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예 망고 단지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까지도 조성이 됐는데 대규모 오피스텔에 층층마다 조직들이 입주해서 각 조직마다 상대하는 국가 전문 사기 분야가 세분화돼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사기꾼들은 AI 활용 능력을 기본으로 깔고 더욱 치밀하게 사기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줄줄이 검거된 김군일파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 조직은 의사 피해자 한 명에게만 무려 41억 원을 편취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한 명에게서. 이 피해자 휴대폰에다가 좀비 프로그램을 심어서 아무리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어봐도 결국 조직이 당겨받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고요. 자체 메신저 앱을 만들어서 당직 시스템을 도입해 늦은 밤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시나리오도 기발한다. 콜센터 사무실 안에다가 가짜 검사실을 차려놓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요. 또 단순히 예치금을 편취하는 이전 방식과 달리 대출까지 받게 해 돈을 추가로 뜯어내는 시나리오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좋은 머리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좀 좋은 곳에 쓰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중에 상당수가 급여를 현금 대신 가상화폐로 받고 있다고요? 네, 그간 일당이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최근 입금과 송금이 불편한 이 현금 대신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받는 게 더 낫다는 말이 퍼지면서 전국 곳곳의 공장 또 농장주들의 손과 마음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은행 계좌를 못 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선 코인이 공식 통화로 통하기 시작했단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받은 일당을 본국으로 보내려면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드는 만큼 이런 리스크를 단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코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 중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그중에서도 발행량이 800억 개가 넘는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데 미중 분쟁 등으로 최근 환율이 널뛰는 상황에서 믿을 만한 건 달러 가치가 보존되는 테더뿐이더라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테더를 디지털 달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 노동자는 송금을 하는 도중에 환율이 뚝 떨어져서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코인으로 받아 환율 걱정이 없다 말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은행 앱도 안 쓰던 농장주들이 요새 스마트폰에 붙잡고 코인을 배울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는 만큼 코인으로 월급을 주는 건 불법이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전국의 산업, 농업 현장 곳곳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에는 힘든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손 선수를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네, 손흥민 선수가 협박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네.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내놓으라 요구받았다 합니다. 네.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면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 했는데 결국 손흥민 선수 측은 지난 7일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그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처벌될 수 있도록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도 살펴보죠.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주말까지 계속 될까요? 네,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 일부 지역에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가 넘겠고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도 최대 100mm 넘는 여름비 못지않은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내륙 산지 충청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우박이 함께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잠을 충분히 좀 잘 자고 나면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잠을 잘 못 이루고 좀 설친 날에는 정신이 멍해지는데 확실히 이 잠이 우리 건강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겠죠? 당연하죠. 네. 하루 몇 시간 주무세요? 그럼 보통 한 6-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잔다고 그래요. 네. 90살이면 한 30년은 잠만 자는 거죠. 네. 되게 한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자느냐? 잠을 자야만 내 몸이 회복이 돼요. 우리 그렇죠. 몸은 신체와 정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신체 회복도 정신적인 회복도 잠을 잘 때만 일어납니다. 네. 근데 잠을 자는 이유,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피곤해야 돼요.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네. 껌껌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육체와 정신이 다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 제가 잠을 좀 많이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고 막 피곤하고 그렇거든요. 네. 이럴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잠을 충분히 못 잔 거죠. 사실 6시간 잔다면은 네. 3분의 1을 자야 되는데 덜 자는 거죠, 지금. 그렇죠. 8시간이 되는 셈이니까. 6시간 자면 4분의 1밖에 안 자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죠. 네. 잠은 원래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렘 수면, 하나는 비렘 수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렘 수면은 눈이 막 깜빡깜빡하는 눈알이 막 돌아가는 수면이에요. 네. 이때 꿈을 꿉니다. 네네. 이 꿈꾸는 수면이 우리 전체 수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4분의 3은 비렘 수면이라고 그래서 깊이가 얕았다가 깊어졌다가 얕았다가 깊어졌다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수면인데 네. 요 4분의 1 수면인 렘 수면이 우리 몸에 이 지적인 기억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네. 비렘 수면은 육체적인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렘 수면, 비렘 수면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렇게 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전에 예전에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성공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공부하려면 잠이 오냐 이런 소리 들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잠이 뭘 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했던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네. 잠은 사실 우리 몸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잘 자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진짜 뭐 사당 오락 이런 말은 옛날에나 절대 있었지. 쓰면 안 되죠. 네. 지금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잠이 정말 보약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이고요. 또 콩 게시판 혹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특히나 현대인들이 각종 이 스마트 기기들 이렇게 쓰느라 스스로 잠을 뺏어버리는 수면 박탈을 일삼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겠죠. 그럼요.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하여튼 수면을 잘 못하게 되면 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잠을 잘 못 자면 학습, 기억, 감정에 장애가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잘 잘수록 기억력이 더 강화되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잘 재워야 아이들도 학습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잠 안 자고 공부한다는 거 옛날 고리장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네. 잠을 못 자면 염증도 생기고 아이고.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네.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배도 안 고프고 또 계속 먹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체중 증가도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할 때 혈압이 상승하고 또 당뇨병 위험도 커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잠을 못 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교감신경은 내 눈앞에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거나 또는 호랑이나 또는 곰 같은 게 나타났을 때 내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때는 몸이 막 모든 싸움에 집중하는 그런 상태, 전시 대기 상태, 긴장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당분이 있어야 싸우니까 혈당이 쫙 올라가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아져야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서 에너지, 영양 이런 걸 보내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정신적으로 계속 긴장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소화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소화를 하게 되면 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소화 장애가 오게 되고 또 화장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급한데 지금. 그러면 곰이 날 물지 호랑이가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변도 상태가 딱 정지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몸의 염증 상태를 유발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치매 같은 뇌신경계 질환도 증가할 수가 있고 잠 못 자는 병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병도 병이지만 사실 일단 수면이 부족하면 낮에 너무 졸려요. 이게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낮에 졸리죠. 왜냐하면 밤에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회복 시간을 강압적으로도 갖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죠. 그래서 그 회복을 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졸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당오락 한다고 4시간 자면 낮에 졸아서 공부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걷다가도 쓰러지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잠이라는 것은 온몸의 근육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기 때문에 그냥 쭉 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일단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심각해지죠. 네. 정말 심각해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심장병, 뇌졸중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네. 소화기 질환이 계속 유지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전부 이 소화가 안 되는 집안이에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네네. 잠 못 자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악몽 꾸죠. 그다음에 수면하면서 갑자기 마비가 오는 경우도 생기고 네. 염증이 계속 일어나니까 면역성도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염증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감기라든지 네. 축농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잇몸병이라든지.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네. 아까 이 잠을 잘 자야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잠을 잘 때 뇌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우리 몸에서는 이제 대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네. 눈으로 가면 눈에서 대사를 해서 눈도 잘 보이고 눈 세포들도 잘 살 수 있게 하고 간 세포들도 잘 살고 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자, 뇌 그러면서 대사작용을 하고 나면 부산물이 나와요. 네. 이 부산물들 이게 노폐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네. 뇌세포도 똑같습니다. 근데 뇌세포가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아. 계속 뇌를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뇌세포가 스스로 청소할 시간이 없는데 잘 때 뇌 혈관을 따라서 림프액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림프액이 잘 때 나와서 부산물 즉 노폐물을 해결을 해줘요. 예. 잠을 못 자면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폐물이. 그 노폐물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이게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이게 자꾸 쌓이면 청소가 안 되면 당연히 치매가 오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은 치매 올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잠을 잘 자는 사람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우리 집도 방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뇌도 잠을 잘 때 청소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삼겹살 집에 가면 낮 시간에 청소 언제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 손님들 다 간 다음에 네. 조용해진 다음에 거기 깨끗이 청소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손님들 왔을 때 아주 뭐 저 청결하고 좋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나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네. 그 이제 사실 수면이 좀 부족하면은 아까 감정도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짜증도 좀 많아지고 또 화도 잘 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뭐 학습 그다음에 뭐 집중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정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잠을 잘 못 자면 긍정적인 감정이 떨어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을 너무 많이 내고 예민해져요. 네.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많이 망가지죠. 그렇죠. 잠을 못 자니까. 네. 그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을 하거나 화를 막 내는 이런 경향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자꾸 갖게 되니까 잠을 못 주무시면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 당연히 일상생활 하면서도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럼요. 점점점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을 해가지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네. 대인관계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가족 간에도 좀 그럼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계속 잠을 안 자고 찡얼찡얼거리면 부모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다음 날도 힘들고 그 다음 날도 힘들고 이게 이제 잠시 동안이니까 견뎌내지만 이런 아이가 아니라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안 자고 이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계속 감정 교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 중요합니다. 네. 이 잠이 보약이란 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아까 저한테는 6시간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을 자야 건강을 좀 해치지 않을까요? 네.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 5시간 미만으로 계속 주무시는 분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50%가 높다고 돼 있어요. 50%나요? 네. 네. 거기다 6시간 미만으로 계속 주무시는 분은 잘 자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나 높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잠자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 약 먹고 병원 가고 이게 잠을 못 자면서 할 일입니까? 잘 자야 됩니다. 더더욱이 깊은 수면하시는 노인분들은 치매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낮게 나오고 네네네. 그 외에도 치매 유발 독성 물질도 훨씬 줄어든 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녀는 잠꾸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이 잠꾸러기인 그렇죠. 거네요. 미녀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잘 잔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잠을 잘 자고 싶어도 정말 괴롭고 잠을 못 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불면증 있으신 분들 네네네.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불면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잠 잘 자게 수면제 주세요 이런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면제로는 잠을 계속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수면제의 효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을 아무리 올려도 효과는 똑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장 효과라는 게 있다는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수면제 드시고 깰 때까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일단 맞추셔야 돼요. 온도, 습도를 잠을 자기 가장 좋은 형태 한 25도 정도 거기다가 습도는 한 50% 전후 이 정도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살짝 해주시는 거 이런 거 도움이 되고요. 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는 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고 또 시커멓게 이제 방에 불빛이 안 들어오게 해야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이 유발되니까 이런 환경을 일단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잠이 정말 보약인가라는 이야기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숙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 사이 또 문자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2172님 나이 먹을수록 잠이 없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이거 진짠가요? 네,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드셔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이 잠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안 움직이시고 너무 밖에 안 나가시면 잠이 줄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이 피곤해야 또 그렇습니다. 잠이 온다고. 4238님 이분은 수면제를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는데 이 수면제 매일 먹으면 치매나 뇌 수축 위험이 혹시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 수면제라는 것이 이 수면을 계속 유발을 계속 해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점점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어쩌다 한 번씩 드시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습관을 자꾸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제에 너무 의존하실 필요는 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보조 도구로만 써야 되겠죠. 8918님 아침에 잠에서 깼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뒹굴거립니다. 이거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시면 뒹굴거리셔도 되죠. 근데 하지만 이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일단 눈이 떠지면 일어나셔서 일상생활을 하시고 그랬다가 만약에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난 것 같다. 그럼 그 다음 날은 다시 충분히 자게 되거든요. 사람 몸이 저절로 그렇게 맞춰지게 돼 있으니까 뒹굴거리지 마시고 일어나서 재미있는 일 하십시오. 4769님 70대 여성분이시고요. 꼭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12시쯤이면 잠에서 깨요. 그러고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샌다고 하셔요. 많은 분들이 이러시거든요. 좀 안 되셨네요. 12시에 일어났다가 이제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다시 주무시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제일 많은 게 운동량 부족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햇볕을 보셔야 돼요. 낮에. 그래서 이 전등불이 아닌 밖에 나가서 자연 햇볕을 보시면 뇌 속에 있는 송과체라고 눈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깜깜해지면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낮에 세로토닌을 많이 만드시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밖에 나가셔서 한 2시간 이상 햇볕이 쏟아지는 곳에서 몸을 피곤하게 운동을 하시든 노동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낮에 많이 움직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럼요. 9206님께서는 잘 때 수면등 같은 걸 켜놓는데 이거 혹시 안 좋을까요? 아유, 새카만 게 더 좋아요. 완전히 깜깜한 게 좋고요. 만약에 일어나서 수면등을 켤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시면 뭐 잘 때는 껌껌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는 뭐 다치지 않도록 불이 살짝 들어오게 그렇게 해놓으시면 제일 좋죠. 네. 2040님, 사람마다 적정 수면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한테 적정한 수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유, 금방 찾죠. 내가 4시간만 자고도 하루 종일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4시간이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4시간 하고 일상생활을 했더니 낮에 졸리고 뭐 도저히 일이 안 되더라.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주무셔야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확인해 보시면 내 적정 수면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심장질환의 종착역 신부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신부전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참여하시면 방송 소개될 확률도 높고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하의 오늘 이 곡 김윤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세모정 한 주 마무리 노래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맞아요. 오늘은 어떤 곡 먼저 들어볼까요? 밖에 지금 뭐 서울 기준이긴 합니다만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더라고요. 네. 오는 동안에 폭우도 맞았는데요. 네. 좀 상쾌한 그리고 상큼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의외의 배우들과 가수가 함께 호흡을 맞춘 이런저런 곡들 모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테마를 가져온 게요. 사실 최근에 음원 차트 체크하시는 분들 계시면 보고 계실 텐데 그 15년 전에 발매된 노래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10cm의 예.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곡인데 사실 이 곡이 15년 전에 그 투니버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송이 되었던 동명의 애니메이션 주제곡이었고 음원 발매는 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냥 애니메이션 삽입곡으로만 사용이 됐었는데 그동안 이제 입소문으로 많은 사랑을 받다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의 이슈로 새롭게 음원으로 발매가 되면서 음원 차트 1위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순위 보면 만만한 곡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2위의 그렇죠. 제니 씨의 Like Jenny, 글로벌하게 인기 있는 이 곡이나 뭐 우즈 최근에 또 역주행으로 인기가 많은데 드라우닝 같은 곡들도 제치고 당당한 1위 질주 중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음원 차트에 오르는 곡들 좀 찾아서 듣는 편인데 진짜요? 이 곡도 진짜 소위 말하는 역주행곡이 되겠네요. 맞아요. 역주행이고 15년 차 역주행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노래가 아니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럼 갑자기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15년 전부터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잘 났던 노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챌린지입니다. 요즘은 역주행하려면 챌린지의 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조금 독특한 게 들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댄스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챌린지하면 댄스 챌린지를 생각하는데. 근데 이 곡은 그냥 팝락 성향의 곡이라서 어떤 식으로 챌린지를 할까 궁금하실 텐데 바로 좀 의외의 조합들과 함께 커버 영상들을 올리면서 챌린지가 좁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챌린지를 했는데요. 뭐 세븐틴의 도겸 씨도 있고 다비치의 이혜리 씨, 뭐 아이브레이 그리고 정세훈, 뭐 윤도현 씨 이런 분들 정말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사실 이 챌린지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오늘의 테마 배우 주우재 씨 버전입니다. 그렇죠. 저도 보셨어요? 예, 이걸로 저도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주우재 씨의 비주얼이 그 애니메이션 본 분들 아실 텐데 주인공이 카세하야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카세하야의
그 이미지와 너무 잘 맞는다고 네네. 하면서 마흔 카제하야라는 별명까지 붙으면서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J님이 보신 그 라이브 영상도 그렇고 이 영상의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에 음악 방송에도 주우재 씨가 직접 출연해서 라이브로 또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었어요. 네. 이 붐 제가 보기에는 이 봄 기운과 함께 5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역주행곡 함께 들어보는 건가요? 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준비했습니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많이 듣는 곡인데 이렇게 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네, 좀 즐거운 금요일 기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으로 준비해보기도 했고요. 네. 주우재 씨 버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영상으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곡 듣고 나니까 다음 곡도 어떤 곡일지 궁금한데 네. 이 곡도 배우가 부른 곡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배우분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는 곡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에는 사실 이런 뭐 조금 전 말씀드린 챌린지를 통해서 뭐 콜라보레이션을 한달지 아니면 뭐 화제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피처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의 기억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긴 합니다만 한 8, 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진짜 좀 노래 잘하는 배우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 무대를 펼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아마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시거나 좀 윗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물이 바로 김희애 씨입니다. 김희애 씨? 네, 이게 최근에 그런 정말 중후한 연기를 보여주는 김희애 씨만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실 텐데 김희애 씨가 당시에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그분 맞는 거죠? 놓치지 그분. 않을 거예요. 김희애 씨. 놓치지 않을 거예요. 명대사가 먼저 떠오르고 맞습니다. 강렬한 연기가 떠오르지 저 노래 부르시는 모습 한 번도 못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20, 30대 분들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김희애 씨가 원래 그 속칭 말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팔방미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연기도 좋았지만 MC, DJ, 가수 등등으로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그 80년대, 90년대 프로그램들 중에 뭐 연예가 중계, 뭐 토요일은 즐거워 같은 대표 프로그램들 MC도 김희애 씨가 다 맡았었고 뭐 대학가요제, 또 연말 가요 프로그램 좀 큰 이 행사들 그런 것들도 전부 진행을 도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DJ기도 했었어요. 목소리가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 또 오랫동안 라디오를 통해서도 사랑을 받았었는데 여기 이 KBS EFM에서 86년, 87년 사이에 김희애 FM 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식으로 노래를 취입한 것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이후로 노래하는 김희애도 볼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노래가 뭐냐면요.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네, 맞아요. 그 노래요? 네, 그게 정말요? 바로 김희애 씨가 부르고 전영록 씨가 작사 작곡 한 곡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노래가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후에는 직접 영화의 주제곡을 부르거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노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죠. 야, 김희애 씨가 가수 활동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요즘으로 치면은 뭐 아이유 씨나 수지 씨처럼 연기면 연기, 또 노래면 노래, MC면 MC 다 잘하는 게 김희애 씨였군요. 맞습니다. 그땐 진짜 또 남다른 시절을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를 잊지 말아요를 틀까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좀 좋아하는 곡이 있고 가수와 함께 콜라보레이션한 걸 들어보시면 진짜 노래 잘하는구나 싶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가수 라종민과 함께 부른 그대 나와 함께라는 곡인데요. 이게 그 101번째 프로포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문성근 씨 하고 김희애 씨가 주연했던 93년작인데 이 영화의 OST에도 삽입이 됐던 곡이거든요. 90년대의 낭만이 진짜 물씬 느껴지는 곡이라서요. 오늘 이 분위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나종민과 김희애가 함께 부른 그대 나와 함께 듣고 오시죠. 나종민과 김희애의 그대 나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그 낭만이 가득했던 90년대로 막 돌아간 것 같은. 맞아요. 저희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곡이었습니다. 저희 노래 들으면서 이 배우분들은 정말 연기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네, 저의 개인적인 사심을 살짝 넣어서 마지막 곡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또 아마 대중분들께도 와, 이건 뭐 배우가 노래를 잘한다는 수준의 노래가 아니다. 네. 너무너무 뛰어난 보컬리스트다라는 인상을 심어줬던 인물이에요. 네. 바로 배우 김민하 씨입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누구였더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최근에 그 파친코라고 하는 이제 윤여정 씨도 등장을 했었던 그 모 플랫폼의 TV 드라마를 통해서 선자라고 하는 주인공을 연기했죠. 그래서 이제 윤여정 씨가 노년의 선자고 그렇죠. 이제 김민하 씨가 어린 시절과 중년의 선자까지를 연기했었는데 전 이미 마스크부터 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좀 막 약간 너무 예쁘게 생긴 얼굴은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얼굴보다는 좀 동글동글하면서도 주근깨도 좀 있고 맞아요. 매력적이죠. 맞아요. 진짜 매력적인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배우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네. 네,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영상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영상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에이미 와인하우스. 맞아요. 발레리. 맞아요. 발레리. 예. 그 노래를 이게 쉬운 노래가 아니거든요. 에이미 와인하우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타고난 목소리로 재즈 소울을 겸비한 어떤 보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아티스트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곡소화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사실 김민하 씨가 노래를 공부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꿈이 많아서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성우도 좀 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보컬학원 다니면서 가수도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가수가 좀 더 이른 꿈이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상 찾아보시면 보컬학원에서 테스트하는 영상 같은 것도 꽤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노래와 연이 깊은 아티스트인데요. 그래서 그 발레리 올 초에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작년 10월에는 자신의 곡을 하나 또 새로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밀레나라고 하는 그 인디 싱어송라이터의 곡을 리메이크해서 발표했는데 오늘 목소리 마음에 드시면 그 곡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노래 그럼 들어보면 좋을까 이 자리에서? 네, 계속 듀엣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서 마지막 곡도 듀엣인데요. NCT 요즘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죠.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는 도영 씨와 함께한 Falling 준비했거든요. 저 음악 평론가잖아요. 진짜 그 음색 기교 모든 부분이 훌륭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도영과 김민하의 Falling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민하의 오늘 이 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도영과 김민하의 Falling 들으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